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두뇌 특성평가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뇌파 검사의 이해와 실제인데요. 오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의 정의 및 발생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뇌파의 분류 및 각 리듬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휴지기, 뇌파 기반 이런 뇌기능 평가를 설명할 수 있다. 유발 전이 기반 이런 감각, 지각 평가를 설명할 수 있다. 유발 전이 기반 주의 기능 평가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 뇌파에 대한 이런 문제는 차후에 실습이라든가 직접 측정을 해봐야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일단 시험을 대비해서 이런 개념과 이론을 파악하시고 차후에 계속 발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뇌파 연구에 대한 발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1년 이 갈바니가 바로 신경이 정기적 형태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기 생리학의 역사에 중요한 이런 전환점을 마련했고요. 1875년에 바로 영국의 생리학자 케이튼이 토끼, 원숭이의 이런 대뇌 피질에서 나온 미약한 전기 활동을 검유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 바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 이 한스베르거가 바로 사람의 뇌파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머리에 외상을 입은 환자의 두개골 결손부의 피하에 2개의 백금, 전극, 삽입 기록, 그리고 두피에 전극을 얹기만 해도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고 이때 뇌전도라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파를 알파파, 베타파 이런 걸 발견을 했는데요. 본래 자기의 이 자녀 아들의 이런 뇌파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뇌파의 검출 원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뇌파, 뇌에서 나오는 전류다. 그래서 바로 이 전이 그리고 뇌의 전류의 그림이다 해서 뇌전도, 또 영어로는 EEG 이렇게도 하고요. 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로 자기장이 흘러서 이런 뇌자기장, 뇌자도, ME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두 개는 동일한 이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뇌파는 전이를 기록하고 이 뇌자도는 바로 자기장을 검출한다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근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뇌파는 바로 이런 기준 부위에 대한 측정 부위의 정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보는 이 전이차를 의미하는 물리량으로 이 뇌전이라고도 부르며 또한 비침습적 이런 뇌파는 이 대뇌 피질과 가까운 두피 표면에서만 계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신경세포는 바로 세포 뇌로의 이온의 이동을 생기게 하여 자신의 정보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이 물리적으로는 단순히 이런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일 뿐이지만 바로 이들 신경 조직들은 바로 전도성 매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런 발생한 전류는 피부 표면에까지 형성되어 오음의 법칙에 의해 전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람의 이런 전류를 측정한 종류를 한번 보면 이 뇌전도다 해서 이 뇌세포에 근원이 있는 것이고요. 이 심전도 병원에서 막 측정을 많이 하죠. 바로 심장에 근원이 있는 것, 이 심장에서 얼마나 이 전이차를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또 근전도, 바로 근육에서 발생하는 것. 또 뇌자도는 전류는 또한 이 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바로 뇌에서 발생하는 이 자기장을 검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뇌 조직에는 바로 1000억 개 정도의 이런 뉴런이 있으며 바로 하나의 뉴런은 약 1000개 정도의 바로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실제 사람의 바로 모든 사고 및 행동은 바로 이런 뉴런의 활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뉴런의 흥분과 전도는 뉴로막의 이런 이온 통로, 이런 나트륨이라든가 칼륨, 칼슘에 의존하는데요. 바로 뉴런이 활동할 때
이온의 이동에 의해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전류의 특징이 바로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기전이 됩니다. 바로 이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류는 미약하지만 실제 뇌가 정보 처리를 수행할 때는 수천 개의 뉴런이 동시에 흥분하여 바로 전류를 형성하며 이러한 전류는 주위에 바로 전도성 매질, 뇌막이라든가 두개골, 두피로 흘러서 머리 표면에도 전류를 형성을 합니다. 바로 머리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적절히 이렇게 증폭을 하면 뇌파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뇌파는 보통 수십 마이크로볼트 정도로 매우 미약하며 바로 마이크로볼트, 1볼트의 100만 분의 1 정도가 이 마이크로볼트입니다. 또 주파수 영역은 0.1Hz에서 50Hz다.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뇌전도, 심전도, 근전도 이 모두 생체 전기 신호들인데요. 바로 뇌파가 마이크로볼트 단위로 가장 미세하며 또 심전도는 뇌파보다 1000배 정도 더 크고요. 근전도는 또 심전도보다 1000배 정도 더 큰 신호에 해당합니다. 이 뇌파는 아주 작은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뇌파의 근원지를 보겠습니다. 자, 뇌파는 바로 대뇌피질을 구성하는 이러한 신경세포군들의 정기적 활동을 바로 두피에서 측정한 마이크로볼트, 보이시죠? 바로 100만 분의 1볼트 수준의 아주 미세한 신호입니다. 자, 대뇌피질 우리 여러 번 공부하셨죠? 바로 이 대뇌피질은 뇌의 가장 바깥에 있는 조직으로 바로 포유류 중 인간의 뇌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바로 고도의 사고, 판단, 정보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기억이 되시죠? 자, 뇌파에 반영되는 이런 뇌의 정기적 활동은 바로 신경세포라든가 교세포, 혈내 장벽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주로 하지만 신경세포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자, 교세포는 바로 뇌의 무게의 반을 차지하는 이 신경세포가 연접해 있는 부위인 시냅스에서 바로 이온이라든가 분자의 흐름을 조정하고 신경세포들 간의 구조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보수 역할 등을 한다는 것. 저 1과목에서 우리 뉴런과 교세포의 이런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혈내 장벽은 바로 뇌혈관 속에 있는 각종 물질 중에서 이 필요한 물질만 선별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이 뇌파는 매우 복잡한 패턴으로 진동하는 파형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뇌파만 이렇게 딱 특징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뇌파 종류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를 평가할 때 이런 주파수에 따라 분류하는 이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다는 것, 이제 다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바로 이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이 분석은 이 뇌파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바로 단순 진동들의 이런 선형적인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이 신호에서 각각의 이 주파수 성분을 분해하여 그 크기 또는 파워로 표시한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죠. 어떤 뇌파가 이렇게 많이 나오구나 이렇게요. 자,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는 이 센서부 뇌 전위를 검출하고요. 또 증폭부에서는 미세한 뇌 전위를 증폭합니다. 또 아날로그 이런 디지털 변환부에서는 증폭된 이런 아날로그 뇌 전위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이 뇌파 센서부는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두 부위 사이의 전위 차이를 측정하는 바로 이 전압계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기준 전극에 대한 활성 전극 부착 부위의 전위차를 검토해서 보통 바로 마이크로볼트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 자, 뇌파의 이제 부착 부위인데요. 자,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우리의 대뇌피질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는 거 아시죠? 왜요? 바로 이 대뇌피질의 이 특징이 바로 이 뇌 발달, 이 뇌 관리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대뇌에 4가지 옆이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담당하는 주요 기능들이 있다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전두엽을 포함한 이 전두엽은요 고도의 인지, 감정 및 이런 정신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네, 두정엽은 네, 체감각, 체성감각 영역. 네, 자, 축두엽은 바로 청각 정보를 처리한다고 했죠. 자, 후두엽은 뭐였죠? 네, 시각이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단순 시각 정보 처리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자, 왼쪽에 이런 두정엽에는 바로 베르니케 영역. 자, 언어를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이었죠. 또, 이 좌측 전두엽, 네, 브로카 영역은 바로 언어를 표현하는 이런 뇌 기능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위였고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이 전이차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 각각의 측정하는 부위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표준을 제시를 했죠. 그게 이제 머리 표면 위에 뇌파 전극을 부착하는 위치는 국제적으로 명명된 이 10-10 전극 배치법. 네, 이 권장되고요. 또한 보통 21 채널 이하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 10-20 전극 배치법을 네,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한번 보시면 이 대뇌방구의 이 좌우 라인을 10% 간격으로, 자, 앞뒤 라인은 자 10, 20, 20, 20, 20, 10%. 네, 이렇게 간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그 교차의 격자 부위들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전극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21개 채널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이름을 이렇게 이제 뭐 붙였습니다. 네, 이 전전두엽 부위를 뭐 FP다, F다, 이 중심 부위에는 뭐 C다, 두정엽 쪽에는 이 P다, 그리고 축두엽은 T다, 그리고 후두엽은 O다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측정이 필요해서 바로 10-10 전극 배치법이다, MCN 전극 배치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죠. 네, 바로 10-10 간격으로 나뉘어진 이 격자 위치에 전극 배치로 하는 네, 더 많은 이런 전극이 네, 부착이 가능한 배치법입니다. 그래서 10-20 배치에 비해 더 정확한 위치 판별이 가능하고요. 71개 채널까지 네, 전극 위치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대뇌 피질에 이런 기능이 있었죠. 이제 반대로 이제 목적에 맞는 뇌파 측정 부위인 거죠. 바로 이제 고도의 인지 능력과 이런 청소 관련 연구를 하려면 네, 어느 부위 위주로 측정을 해야 될까요? 네, 맞죠. 전두엽이죠. 네. 자, 청각 이런 지각 관련 연구를 하려면 네, 거기를 담당하는 네, 축두엽 부위를 네, 측정해야겠죠. 자, 시각 지각 관련 연구를 하려면 어디를 측정해야 될까요? 네, 후두엽이겠죠. 네, 또 수면 또는 이런 마취 관련 연구를 하려면 전 영역이 가능하고요. 뇌 기질적 문제를 측정할 때는 네, 전 영역 내지는 관심 영역을 이렇게 측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뇌파, 막 우리 전기처럼 이런 진동을 가진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걸 분석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이러는데 뭐 내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정상인데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연구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최근에 이 하는 연구가 바로 정량적인 분석이다. 양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바로 이 시계열 신호인 바로 뇌파 리듬에 대해 이 프리에 분석이라는 변환을 거치게 되면 바로 주파수 공간에서의 이런 분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바로 이를 뇌파의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라 합니다. 바로 특정 주파수 범위의 이 절대 이 면적 또는 이 상대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바로 절대 파워, 상대 파워 이런 정량적 뇌파 지표를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이런 뇌파 측정 시 이런 절대 파워는 이 대상자의 두피의 두께라든가 전극풀, 전극의 접촉 수준에 따라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상대 파워는 이 자파 혼입 시엔 이 자파 영역의 파워가 전체 파워에 포함되므로 이런 세부 리듬별 바로 상대 파워 값들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참고 요소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 이 분석인데요. 바로 이제 차후에 저희가 이제 뇌파를 이 리듬별로 이렇게 배우시게 됩니다. 바로 이제 주파수별로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헤르츠다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보통 아까 이 0에서부터 50Hz까지의 주파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어떤 뇌파가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이 세로축은 이 빈도, 파워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빨간 게 제일 많이 이렇게 힘을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많다고만 볼 수 있지 정확히 얼마 정도 이렇게 비율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 온의 그림으로써 이 각각의 뭐 델타파, 세타파 이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상대 파워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파워 분석은 바로 특정 이 주파수 대역의 파워의 합이다, 면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 상대 파워 분석은 이 전체 주파수 영역에 대한 특정 이런 주파수 영역의 비율이다. 네, 또 서로 다른 두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절대 파워 비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뇌파 측정의 이런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뇌파는 바로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바로 자기 공명 영상과 같은 뇌해부학적 이런 구조만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뇌 기능을 반영합니다. 물론 기능을 이런 측정하는 이런 장치에는 이 기능적 이런 자기 공명 영상 또는 양전차 이런 방출 단층 촬영 페트라고 하는 그리고 뇌자도 근적의 이런 분광법 등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용도 비싸고 해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과 기능적 이 자기 공명 영상인데요. 자, 공간 분해능은 바로 수 밀리미터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이 공간 분해능을 얻을 수 있지만 바로 신경세포의 활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출하지 못하고 혈액을 경유하여 이런 신경세포의 활동을 검출하기 때문에 시간 분해능을 1, 2초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이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 이런 뇌파는 바로 1000분의 1초 단위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또한 근적의 이 분광법도 바로 혈액을 경유하여 이런 신경세포 활동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역시 시간 분해능이 1, 2초를 넘지 못한다는 것. 네. 공간 분해능은 수 센티미터 정도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fMRI, PET, MEG 이런 장비들은 뇌파 측정기에 비해 또 가격이 매우 고가일 뿐만 아니라 특수한 측정실을 갖추어야 하므로 휴대나 이동이 큰 제약이 있다는 것. 네. 뇌파의 큰 장점은 바로 1000분의 1초 단위로도 관찰이 가능하고 이런 휴대나 이동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게 이제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뇌파와 이런 뇌자도 바로 두피상에 1000개 이상의 전극을 배치할 수 있고요. 자, 이를 이용하여 전기장과 자기장의 분포와 시간적인 이런 변화를 빠르게 관찰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들은 바로 전자기장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바로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는 측정되는 바로 전기장과 바로 자기장이 이런 특정 신경세포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전도성 매질로 흐르는 이런 불필요한 전류에 의한 신호의 왜곡 형상이 이렇게 동반되기도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공간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저렴하면서도 이동이 편리하고 시간 해상도가 높아 또 비침습적이다 이렇게 뚫지 않고 이 두피 전극에 올려놓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신경세포의 직접적인 활동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뇌기능 연구의 바로 주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뇌종양이라든가 뇌졸중, 뇌전증, 치매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뇌질환부터 조현병, 바로 다중인격, 정서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 이런 마취, 통증, 지각,
인지, 두뇌 개발, 교육, 감정, 바로 명상, 의식 등에 이르기까지 뇌파 활용 이런 관련 키워드는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뇌의 경우 바로 작동 기전이 대부분 밝혀져 있지 않아서요. 바로 특정 상태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추정이 힘들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임상의 이런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만 의미 부여 및 해석이 이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요구되는 실험을 설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의미한 결과들을 각종 학회에 보고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뇌파 리듬의 이런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뇌파는 0에서부터 50Hz 리듬들이 혼합 구성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이런 느린 주파수 리듬의 진폭이 빠른 주파수 리듬의 이런 진폭보다 큰 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저주파가 이렇게 느린 리듬이고요. 고주파가 빠른 리듬인데 이 저주파는 진폭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크게 진동하고요. 이 고주파는 위아래로 이렇게 적게 진동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기적인 진동이 1초 동안에 나타난 횟수를 바로 주파수다, 프리퀀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헤르츠다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주파수가 높을수록 빠르게 진동하는 파형, 즉 고주파 성분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걸 산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걸 고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과 고리 한 번, 1초 동안에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걸 헤르츠라고 합니다. 자, 1초 동안에 한 번 나타났죠. 몇 헤르츠일까요? 1헤르츠. 자, 1초 동안에 두 번이 주기가 나타났습니다. 몇 헤르츠일까요? 2헤르츠. 잘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4번이 일어났죠. 그러면 바로 4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0에서부터 이제 50헤르츠까지가 이 뇌파의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이제 더 빠른 것도 지금 이제 좀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50헤르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0에서부터 이제 4헤르츠 1초 동안에 0에서 4번 정도 진동하면 그것의 이름을 바로 델타 리듬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자, 1초 동안에 4번에서 8번 정도 진동한다 그러면 이름을 세타 리듬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또 8번에서 13번 진동하면 알파 리듬이다. 그리고 13번에서 30번 정도 진동하면 이 베타 리듬이다. 자, 30에서 50번 정도 1초에 진동하면 이 감마 리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알파, 베타, 세타, 델타, 감마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발견을 했으면 좀 더 공부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게 발견의 순서가 틀리면서 이렇게 이름이 막 섞여 있습니다. 바로 저주파에서 이 고주파 영역 순으로 바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리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리듬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측정된 바로 이 뇌파는 바로 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리듬의 바로 산술적인 합으로 해석되며 이때 어느 리듬이 바로 다른 리듬에 비해 더 많은 비중으로 출현했는지 등을 파악한다. 아까 어떻게 파악한다겠죠? 이런 파워 스펙트럼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출현했는지를 보는 거죠. 바로 이러한 뇌파, 리듬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리듬이 바로 이제 알파 리듬입니다. 알파 리듬을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바로 이 알파 리듬은 바로 뇌의 고유한 리듬으로 이 근원지는 바로 우리의 시상이다. 시상은 무엇을 담당했죠? 바로 모든 감각이 지나는 통로다 했었죠. 어떤 감각만 제외하고요? 그렇죠. 후각만 제외하고였습니다. 바로 이런 고유한 리듬의 근원지가 바로 시상이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뇌피질이
복잡한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세하게 출현하는 뇌파다. 그래서 이 알파 리듬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쉬어야지 충전이 되어서 또 잘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계산 등의 정보 처리를 하거나 긴장, 불안 상태에서는 이 알파 차단 기전에 의해 알파파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눈을 뜬 상태에서 눈을 감게 되면 바로 후두엽에서 알파파가 증가하고 다시 눈을 뜨면 알파파가 감소하는 현상이 쉽게 관찰됩니다. 자, 우리 이 대뇌피질의 감각 중에서 50% 이상의 감각을 차지하는 감각이 바로 시각이었죠. 우리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은 어디였죠? 그렇죠. 후두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후두엽에서 이 눈을 떴을 때 바로 알파파가 감소하고 또 눈을 감게 되면 바로 알파파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잘 관찰이 됩니다. 자, 이는 눈을 뜨게 되면 바로 외부 시각 자극에 의해 바로 1차 시각 피질이 있는 후두엽에서 시각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서 알파 차단 효과에 의해 알파 소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지금 1초에 8번에서 13번 정도 진동하는 이 알파파가 생겼다가 눈을 떠버리면 이제 빠른 뇌파가 베타파 같은 뇌파들이 나오고 다시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이렇게 측정되는 게 이제 우리 뇌파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 알파파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위아래 뇌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졸리거나 서서히 의식이 없어질수록 바로 빠른 리듬은 서서히 사라지고 바로 알파에서 이제 세타 4에서 7Hz, 델타 리듬 또 0에서 3Hz 방향으로 점차 느려진 이런 리듬이 우세해지고요. 또 반대로 암산이라든가 추리 등의 이런 작업을 수행하거나 자,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각성, 긴장된 경우에 이 느린 리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자, 알파에서 베타, 감마 리듬 방향으로 점차 빠른 리듬이 우세해진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파는 긴장이 이완되고 자, 편안한 상태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졸리다가 의식이 없어질수록 자, 이 느린 뇌파가 나오는데 자, 세타파는 자, 졸리거나 깊은 명상 시에 발생하고 자, 델타파는 바로 수면 시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 그러다가 이제 암산 추리 등을 하면 자, 빠른 뇌파가 나온다. 자, 베타파 각성 상태 의식적인 이런 행동을 할 때 자, 긴장 불안 시에 우세하고 자, 일반적인 이런 작업 시에도 발생합니다. 또 감마파는 바로 고도의 인지작용 시에 활성화되는데요. 자, 이런 뇌파를 조절을 하는 그런 훈련이 이런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또 두뇌 훈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3과목 두뇌 훈련법에서 또 이러한 이 뇌파를 훈련하는 그런 훈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뇌파만을 보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뇌파. 아까 기준이 되는 뇌파가 이제 알파파입니다. 이 알파파가 얼마나 잘 쉴 때 잘 나왔느냐가 아주 건강에 이런 중요한 이런 요소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제 휴지기 뇌파다. 이제 쉬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다. 쉬고 있을 때 이 뇌파를 측정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알파파가 얼마나 잘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휴지기 뇌파의 이 개요인데요. 바로 이 대뇌피질, 바로 신경세포의 이런 자발적인 전기 활동을 바로 이제 휴지기 뇌파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로 배경이 되는 뇌파다. 배경,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뇌파다에서 이 배경 뇌파다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배경 뇌파 또는 휴지기 뇌파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안정 시에 이 대뇌피질의 바로 각 부위에서 휴지기 뇌파가 이런 정상적인
고유 리듬 형태로 출현하는지 진단하는 것을 이 배경 뇌파 검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배경 뇌파 이 검사는 1970년대에 바로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의 소아병원의 의학 박사 이 프랭크 더피에 의해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뇌파를 통해 바로 대뇌피질의 기능이 정상적인지를 파악하는 기본 단계로 바로 뇌 기능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뇌파 측정은 이 배경 뇌파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자, 햇빛이 잘 통하지 않는 약간 어두운 조명에 이런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시행을 하고요. 약 5분 동안 측정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때 피검자는 바로 눈을 감고 이런 깨어있는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 중에 졸거나 눈동자를 굴리거나 암산, 이런 회상과 같은 복잡한 인지작용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 자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편안한 상태를 측정할 때 바로 이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 어떠한 외부 자극도 가해지지 않는 바로 눈 감은 안정 상태에서 우세해지는 바로 뇌의 고유 리듬, 이거는 바로 시상과 이 대뇌 피질 간의 이 네트워크에 의해 발생되며 이 뇌간의 이런 콜링계 뉴런들에 의해 조정이 되는데요. 바로 이 고유 리듬은 바로 눈 감은 안정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바로 자발 뇌파 리듬으로 바로 뇌의 시상이 바로 주요 발생원이며 바로 뇌파 리듬의 페이스 역할을 한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네. 우리 달리기에서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바로 우리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 고유 리듬은 바로 다음과 같은 휴지기 뇌파 파워 스펙트럼 분포, 바로 5에서 13Hz 영역 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피크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정상인의 경우 바로 고유 리듬의 바로 주파수 위치가 바로 알파 대역에 포함되므로 이제 아까 5에서 13Hz, 바로 제일 중요한 8에서 13Hz가 알파 리듬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유 리듬이 알파 대역에 포함되어서 바로 알파 고유 리듬, 알파 피크라고도 이제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 기능이 우리가 태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고유 리듬의 주파수가 이 세타 대역까지, 이 아까 지금 5에서 8Hz 대역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리듬이 꼭 알파파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적인 혼동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정상 젊은이의 경우 바로 고유 리듬 피크는 바로 높고 뾰족한 형상으로 바로 10Hz 근처 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나나 바로 노화나 만성 피로, 특히 치매와 같이 인지 손상이 동반되는 여러 질환들에서 바로 인지 기능 이런 퇴화가 심화될수록 고유 리듬 이런 피크의 전반적인 형상은 서서히 옆으로 퍼지면서 높이가 낮아지고 바로 피크가 위치한 주파수는 점점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여기 실선으로 있는 게 이 보통 10Hz에서 이게 피크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상인하고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10이나 약간 이상에서 이런 피크가 있다가 이 만성 피로, 노화나 치매 같은 현상이 있었을 때는 옆에 지금 두꺼운 선, 이 점 있지 않습니까? 이 피크가 낮아지고 또 낮은 주파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통해서 나의 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냐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뇌기능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휴지기 뇌파를 가지고 활용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노인에게 있어서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유발되는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인데요. 바로 대표적인 이런 퇴행성 또는 노인성 뇌질환에 해당하는 이러한 알츠하이머 질병의 이 치료법 개발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은 초기 임상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대략 10년, 15년 전부터 이미 이런 신경 병리학적 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치매라고 진단받게 되는 이런 상태는 이미 알츠하이머성 독성 물질들이 많이 누적된 상태로 알츠하이머 말기로 볼 수 있으며 뇌세포가 많이 죽어버린 상태이므로 치매 진단 이후 인지 기능 이런 개선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확한 치료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이런 치매 위험 가능성을 인지저하 증상이 이런 나타나기 전, 즉 무증상 이런 단계에서부터 조기 발견하여 생활 습관 교정과 치매 예방 훈련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 뇌파를 활용해서 뇌의 이런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주는 것 중요하겠죠. 바로 이런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비정상 아밀로이드와 이런 타우가 뇌 신경망에서 전후 시냅스 이런 연결 부위에 이런 칼슘 유입을 증가시켜 흥분성 활동이 증대되도록 왜곡 뇌 신경망 리듬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된 이런 시냅스 가소성을 알츠하이머의 이런 두드러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뇌신경망의 이런 정기적 활동은 바로 뇌파 측정기를 통해 머리 표면에서 비샘습적으로 이렇게 계측할 수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바로 휴지기 뇌파 리듬이 느려지는 현상은 쉽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뇌파 특징으로 저희가 이런 피로, 만성 피로, 노화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 과학적인 사항입니다. 네, 휴지기 뇌파는 바로 주로 눈을 감은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하는데요. 자, 대뇌피질이 쉬게 되면서 고유 진동 리듬이 지배적으로 관찰됩니다. 자, 뇌파 리듬을 진동 주파수별로 분해해서 이 살펴보는 이 스펙트럼 분석을 시행하게 되면 자, 뇌파 리듬이 느린 주파수로 이동되는 특징을 이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간단한 이런 휴지기 뇌파 분석만으로도 인지기능 저하의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 뇌파는 이 알츠하이머 이온군을 예측하는 유망한 임상 도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로 초기에 질병을 인식하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휴지기 뇌파, 배경 뇌파에 대한 거였고요. 자, 이런 뇌파를 측정한 다음에 바로 퓨리에 분석을 변환을 통해서 자, 파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변환한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빨강색이 알파파였는데요. 자, 알파파 비율이 얼마만큼 높게 나왔는지, 피크가 잘 형성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네, 먼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네, 자기의 뇌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게 바로 휴지기 뇌파, 배경 뇌파라고 하면 이제 뇌에 어떤 시각이나 청각, 촉각 자극을 줘서 네, 그때 뇌파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것, 그걸 이제 유발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바로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자, 유발전이 기반 감각, 지각, 평가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거짓말 탐지기나 그런 쪽에 또 인지기능, 주의력 같은 거에 잘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건 관련 이제 유발 전이의 개요다. 바로 이런 것들을 사건 관련 유발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자극들이 제시된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이 뇌파들을 평균화함으로써 이런 주어진 자극과 관련 없는 이런 자발뇌파 이런 성분들은 제거해버리고요. 바로 자극 정보 처리에 공통으로 관여한 이 뇌 반응만 추려내가지고 이 유발뇌파라고 합니다. 자, 청각 자극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제시하면서 이 뇌파를 연속적으로 측정한 경우, 자, 측정된 이런 뇌파에는 주어진 이런 자극의 지각에만 의존하는 이런 뇌 반응과 다른 바로 요인들에 의한 바로 자발뇌파가 섞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런 자발뇌파에 비해 유발뇌파의 진폭이 매우 작으므로 바로 자극 제시 시점으로
이런 평균화 과정을 시행하면 바로 뇌의 유발 반응만을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바로 이 평균화 과정에 의해 추출된 바로 이 유발 뇌파는 바로 몇 개의 피크로 구성된 바로 단순한 파형 형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보통 이 자발 뇌파에 비해 재현성이 뛰어나고 반복해도 또 나타난다는 거죠. 또 분석이 간단한데요. 바로 이 유발 전이는 주로 각 피크들의 진폭, 잠재기 지표들에 의해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유발 뇌파는 1, 2, 3, 4 그리고 N100, N170, P200, P300, N400, P600 등 바로 여러 개의 피크로 구성되며 이제 각 피크마다 정보 처리에 이런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각 이러한 피크나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은 주요 해석 변수로 바로 음양의 극성이라든가 또 출현 시점, 또 진폭, 높이라든가 이런 파형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감각 지각 유발 전이 활용이라는 이런 부위인데요. 바로 이 유발 전이 바로 사건 관련 유발 전이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반복적으로 제시된 이런 특정 사건에 기인한 뇌의 정기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바로 문제풀이와 같은 이런 신경, 정신학적 테스트들과 달리 이 유발 전이는 바로 문화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뇌 노화나 이런 치매, 인지 장애 등의 이런 뇌 질환들에서는 바로 이 P2 피크 200에서 250ms 근처, 그러니까 자극이 있는 후에 200에서 250ms 0.2초나 0.25초 근처에서 이런 양방향의 피크 이런 걸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노화나 치매, 인지장애의 어떤 이 공통된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나 여러 뇌 질환들의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는 데 도움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의력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의력과 관련된 이 뇌파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바로 이 주의 과제는 일반적으로 능동 오드볼 과제라는 걸 선호하는데요. 이 오드볼이라는 건 이 드문이라는 겁니다. 자, 표준 자극과 흔한 자극, 목표 자극, 드문 자극을 이 80대 20의 비율로 조절하여 무작위 이런 순서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통 아드볼 태스크, 아드볼 과제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 자, 동그라미만 이렇게 나오다가 세모가 나오면 자, 버튼을 누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드문 자극이 8번. 자, 아까 세모는 10번 중에 2번 정도만 나올 때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다가 이 버튼을 이렇게 잘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뇌파가 얼마만큼 잘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면서 이런 주의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청각도 이제 비슷한 형태입니다. 바로 이 검사 중에 바로 이 피검자는 이 반응키를 누르거나 바로 목표 자극에 바로 개수를 헤아려야 하는 등의 적극적 반응을 해야 하므로 능동 과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위에 자, 오드볼 과제는 바로 표준 자극이 높은 바로 빈도로 흔하게 제시되다가 목표 자극이 제시되면 바로 반응키를 눌러야 하므로 바로 피검자의 이런 목표 자극에 대한 이런 선택적 주의력이 바로 주요하게 요구되는 과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이런 청각 자극, 아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자극으로도 오드볼 과제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바로 눈 움직임, 바로 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뚜뚜뚜 나오다가 뚜 이런 높은 자극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뇌파가 얼마만큼 빠르게 주의력 있게 반응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이런 순발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이런 걸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 자극은 2000Hz나 바로 1500Hz 순음을 사용하고요. 자, 표준 자극은 1000Hz나 바로 750Hz의 순음을 사용합니다. 네.
우리 이런 이비인후과에서 우리의 이런 청각 능력도 바로 이런 거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통 목표 자극의 순음 주파수가 바로 표준 자극에 비해 높아야 바로 선택적 주의력 반응이 잘 유도된다는 것. 네. 자, 목표 자극과 바로 표준 자극에 대한 각각의 평균화 과정에 의해서 바로 목표 사건 관련 전이와 바로 표준 사건 관련 전이를 추출하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이시면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뇌파가 그냥 흐르죠. 이걸 자발 뇌파, 이 배경 뇌파라고 했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 목표 자극, 아까 시각이나 이 청각 자극을 줄 때 그때 이렇게 뇌파가 어떻게 추출되는지 거기서 이 유발 뇌파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P300, 이 300이 바로 이 300ms, 바로 파저티브 양의 성분인데요. 바로 0.3초 후에 어떤 자극을 준 다음에 0.3초 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주의력에. 네. 그래서 이 목표 사건 관련 전이 구성의 피크들 중 바로 P300, 이 P3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바로 이 해당하는 피크가 1960년대 바로 서턴의 보고 이후에 이런 뇌의 정보 처리 기전과 관련해서 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P300이란 네, 자극 제시 후에 바로 이 300ms 근처에 나타나는 양의 피크를 의미한다. 네. 그래서 보통 자극 제시 이런 프로토콜에 따라 이 자극 제시 시점 후에 250ms에서 600ms 사이에서 이런 피크가 출현을 하는데요. 자, 너무 늦게 출현할 경우 늦은 P300 또는 P600 등으로 따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고된 이런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이런 P300은 바로 정보 처리 과정 중에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력, 또 자극 인지, 기억 탐색, 바로 불확실감의 해소 등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주의력, 기억력, 바로 인지 능력 등이 높을수록 바로 이 P300, 네, 0.3초 후에 이 피크가 진폭이 커지는 이런 경향이 있으며 바로 P300 피크가 네, 출현한 이런 시점이 또한 빨라지기도 됩니다. 네. 네, 직접 한번 이런 것들 측정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이렇게 좋으실 겁니다. 네, 바로 이 P300의 주의력 유발 전이 활용인데요. 바로 P3 이런 성분은 임상 응용 분야에서 가장 오래 알려진 유발 전이 피크로 바로 또 이것도 치매와 뇌노화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P3은 바로 뇌의 인지 활동을 반영하는 바로 이 객관적인 지표인데요. 특별히 뇌의 기억 처리 과정과 상황 업데이트 이런 처리 과정을 잘 반영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바로 P3 피크의 이런 진폭 감소는 뇌 활성이 감소되어지고 인지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과 관련이 높았으며 바로 이 P3 피크의 빠른 출현은 더 우수한 이런 인지, 이런 성능 및 더 빠른 이런 반응 시간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높았습니다. 주의력 이런 유발 전이의 P3은 바로 정상 노화에도 민감한데요. 보통 1년에 1~2ms씩 P3 출현 시점이 늦어지며 진폭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마다 측정하면 주의력 이런 상태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이런 P3의 잠재기가 길어짐을 보고하고 있으며 인지장애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더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언어, 기억, 실행 기능의 퇴행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 해지 연구팀은 청각 또는 시각 자극에 의한 P300 진폭이 이런 알츠하이머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졌음을 보고하였으며 몇몇 최근 보도된 연구들에서는 80%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이런 뇌파들이 바로 뇌의 피로, 만성 질환, 이 치매,
그런 것도 예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뇌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뇌파는 아까 0에서 50Hz의 리듬 성분들이 혼합 구성되어 있다. 자, 보통 느린 주파수 리듬이 바로 진폭이 빠른 주파수 리듬의 진폭보다 크다 했죠. 바로 이 주파수 헤르츠라고 했죠. 바로 리드미컬하게 진동하는 형태의 뇌파에서 이러한 주기적인 진동이 1초 동안에 바로 나타나는 횟수다. 자, 어떤 외부 자극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뇌피질, 이런 신경세포의 자발적인 전기 활동을 아까 배경 뇌파 또는 휴지기 뇌파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이 안정시 대뇌피질의 이 각 부위에서 휴지기 뇌파가 정상적인 고유 리듬 형태로 출현하는지 진단하는 게 바로 이 배경 뇌파 검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고유 리듬은 정상 젊은이부터 정상 노인, 가벼운 치매, 점차 심화되는 치매까지 바로 단계별 고유 리듬 피크의 주파수 위치를 살펴보면 정상 젊은이는 10Hz, 정상 수준은 9Hz, 근데 치매가 심화될수록 6.5Hz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력과 관련된 이 뇌파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이 주의 과제는 일반적으로 능동 오드볼 과제가 선호되고요. 이는 표준 자극과 목표 자극을 80대 20, 8대 2의 비율로 빈도를 조절하여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통 오드볼 과제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풀이로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뇌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두피에서 측정 가능한 전기 포텐셜이다. 맞죠? 자, 0에서 50Hz 범위의 진동 신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침습적으로만 측정 가능하다. 네, 초기에는 이게 침습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비침습적으로. 자, 두피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답이 3번이죠. 바로 신경세포들의 정보 처리 과정을 반영하는 신호다. 자, 몸 움직임에 기인한 자파가 혼입되기 쉽다. 네, 몸을 막 움직이면 그걸 뇌파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뇌파 신호의 크기 수준은 아까 뭐였죠? 네, 이번에 마이크로볼트, 100만 분의 1볼트 수준이라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주 이런 고유한 건강한 배경 뇌파 리듬의 기초가 되는 리듬인 바로 알파 리듬입니다. 알파 리듬의 주파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네, 3번 8에서 13Hz였습니다. 자, 눈을 감으면 증가하고 눈을 뜨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는 뇌파 리듬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뇌파의 주요한 특징. 자, 대뇌피질을 측정하는데 이 대뇌피질의 감각 중에 가장 큰 영역이 뭐였죠? 시각이었죠. 바로 시각은 우리 후디엽을 이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눈을 감으면 후디엽에서 알파파가 증가하고 눈을 뜨면 알파파가 감소한다고 했죠. 그게 아주 뇌파의 기초 특징이고 그게 잘 나타나야 우리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도의 이런 인지 능력 및 정서 관련 이런 뇌파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이제 계속 우리 대뇌피질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신 분들은 벌써 뭐야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어느 부위에서 측정된 신호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고도의 인지 능력, 정서 관련 뇌파는 바로 전두엽이었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인지 작업 수행 시 더욱 활성화된 리듬이다. 바로 아까 30에서 50Hz. 바로 1초 동안에 30번에서 50번 사이에 이런 진동하는 바로 이 리듬, 감마 리듬이었죠. 바로 이 뇌파 리듬의 5가지 그 리듬의 주파수 그리고 그 특징들은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저희가 3과목에서 뉴로 피드백 훈련도 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뇌파 리듬을 또 3가지로
또 좀 더 분해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깊은 수면 시 발생하는 느린 리듬으로 뇌의 움직임, 자파에 의해 가장 오염되기 쉬운 리듬은 아마 아까 깊은 수면 시 발생한다. 바로 0에서 3Hz인 바로 이 델타 리듬인데요. 바로 뇌파를 측정할 때 이 눈을 움직이면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자파로 이게 이 뇌파가 이렇게 출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실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눈 감은 이런 안정 상태의 바로 자발뇌파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아까 눈 감은 안정 상태에서는 알파 대역의 고유 리듬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했죠. 자, 노화에 따라서 바로 알파 고유 리듬의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했는데요. 자, 맞나요? 아니죠. 낮은 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는 게 아주 이 뇌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 자, 3번 후디어 부분에 알파 고유 리듬이 더욱 크게 출현한다. 자, 치매와 같이 바로 인지 기능 손상이 이런 동반된 질환에서는 알파 고유 리듬의 바로 주파수가 낮은 쪽으로 내려간다. 자, 알파 고유 리듬은 뇌간의 콜린계 뉴런들에 의해 주요하게 조정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유발 뇌파에서 바로 선택적 주의력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피크 성분은 아까 주의력을 볼 때 바로 N200이었나요? P300 양의 성분의 300ms 0.3초 후에 이런 피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선택적 주의력을 반영한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뇌파 실습하기 전에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차후에 브레인 트레이너가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차후에 합격 후에 계속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뇌파의 이런 이해와 실제였는데요. 이 다음 시간 4강은 바로 우리 심박 변이도 기반으로 한 자율신경평가의 이해와 실제에 대한 부분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